2022년은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 시대잖아요. 네.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는 거는 아무래도 부담이 클 텐데요. 네. 물가 언제쯤 잡힐까요? 네. 기본적으로 글로벌 물가가 굉장히 높고 높은 그 물가 상승세가 시장을 억누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물론 그 물가 자체가 우리 가계의 어떤 소비 여력을 축소시킨다는 측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실질 소득을 줄인다는 측면, 실질 소득 증가율이 계속 마이너스거든요. 실제 여러분의 통장에 찍히는 그 소득은 그대로일지라도 이 실질 소득 자체가 줄어드는 이런 현상, 결국은 그 소득을 가지고, 통장에 찍히는 그 소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의 개수가 줄어드는 이런 실질 소득을 떨어뜨리는 이런 일들은 굉장히 큰 부담이고, 그 물가 상승 압력 자체가 주는 그 영향보다는 그 물가를 잡겠다고 이루어지는 금리 인상 행보가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거죠. 실제 많은 기업들이 그 높은 금리에 부담을 가지고 비상경영태세로 들어갔고, 실제 허리띠 졸려매는 그런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말 그대로 장기화되면 될수록 이 시장에 굉장한 그 부담을 줄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고 있는데, 물가 상승률은 고점을 찍고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 피크아웃은 찍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7월 물가 상승률이 고점이고 그 이후로 하향 안정화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3년 물가 상승률은 역시 22년의 이 고물가 기조랑 비교하는 물가 상승률이기 때문에 이 통계적으로도 더 높은 물가 상승률을 유지하기 어려워요. 예를 들면 21년에 국제 유가가 단적으로 90달러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22년에는 100달러라고 해보겠습니다. 10달러가 올라갔잖아요. 근데 100달러에서 이미 국제 유가가 더 이상 고점이 될 수 없을 만큼 올랐는데, 근데 23년에 110달러를 찍기는 굉장히 어렵죠. 기본적으로 어렵죠. 근데 110달러 찍더라도 물가 상승률은 생각해보세요. 10달러 올라갔고 10달러 올라갔지만 이때의 증가율과 이때의 증가율은 같은 10달러지만 더 낮아지는 거거든요. 증가율 자체가 계산해 보시면 나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동안의 그 가격 오름세만큼 그 이상의 가격 오름세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그 물가 그 자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여러분이 물건 사시는 그 가격 자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물가 상승률은 어쨌든 23년에 상당히 둔화된다. 다만 여전히 고물가다. 여전히 고물가라는 이유는 2%라는 목표 물가를 상회하면 고물가 시대인 것이고, 특히 그 물가가 상당한 압력이 된다라고 한다면 3, 4%대의 물가 상승률이 유지될 때 여전히 고물가의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인데, 그런 기조는 23년까지 지속된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교수님이 내셨던 책이 긴축의 시대였던 만큼 금리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긴축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망이 쉽지 않은데요. 각국의 움직임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미 제가 얼마 전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결과를 놓고 그 변화를 가지고 해석해서 설명드릴 때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세계 각국이 금리의 고점을 놓고, 그게 결승선이죠, 달리기 경주하는 모습 같다. 물론 미국이 가장 빨리 달려가지고 제일 근처에 있지만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격차를 벌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액션들을 취해 나가는 모습인 것 같다. 미국도 뭐 계속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이렇게 행보를 하고 있지만, 뭐 스웨덴도 1%포인트의 뭐 울트라 스텝을 하고, 뭐 유로존마저도 0.75%포인트의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고, 이런 모습들은 같이 긴축 행보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 같다. 그렇게 같이 달려가는 이유는, 그동안에 안 달려가다가 같이 달려가기 시작한 이유는 안 달려감에 따라서 나타나는 요인, 금리의 격차로 인해서 외국인 자금 유출이 일어나고 또 강달러 기조가 나오다 보니까 또 다른 충격이 오는 거죠. 강달러라는 또 다른 충격이 오니까 자국 물가 잡기에 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주요국들의 무역 결제 통화가 대부분 달러이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수입 물가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원자재 가격이 좀 떨어지면서 좀 수입 물가가 좀 떨어질 줄 알았는데 다른 나라들은 강달러, 이 달러로 지불을 해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상쇄되는 거예요. 원자재 가격 하락을 다 상쇄시킨 건 아니지만 상당 비중을 상쇄시킨 거예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강달러 기조가 유지되기 때문에 상쇄되지 않습니다. 원자재 가격도 떨어지고 달러 강세를 이용해서 그 원자재를 사니까 더 싼 가격에 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멀티플이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물가 잡기 위해서 결승선을 위해 막 달려가는 모습이고, 그런데 강달러가 계속 나오니까 또 물가 잡기가 부담인 거예요. 다른 주요 선진국들이. 그래서 또 같이 금리 인상 행보를 하는, 또 역시 그 중에 하나 우리나라도 베이비 스텝만 하다가, 물론 빅스텝을 한번 했지만 베이비 스텝만 주로 하다가 우리도 빅스텝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하에 그렇게 금리 인상 행보가 이어지는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물가를 잡기 위해서 수입 물가를 잡아야 되고, 수입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강달러가 필요한 거죠. 더군다나 지금 전쟁을 늦출 생각은 없어요. 왜? 표를 위해서라도. 러시아를 때리고 중국을 때리는 모습이 바이든 입장에서 표에는 유리해요. 그래서 강건한 태세를 취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바이든 입장에서도. 왜냐하면 중국에 대한 비호의감이 극에 달았거든요. 미국 국민들의 중국에 대한 비호의감 그 정도가 격에 달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중국을 더 압박하는 모습은 표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전 그걸 가지고 달러를 설명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정치인 입장에서도 지금 구두 개입이 먹힐까를 논하는 거예요. 근데 바이든이 그걸 원한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러시아를 때려잡는 것을 원해요. 표가 그걸 증명을 해요. 비호의감이 그걸 보여주는 증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보를 늦출 생각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중국으로부터 관세를 인하할 미중 패권 전쟁을 좀 완화시킬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그거만큼 이상을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하고 공급망 병목 현상 문제에서 대응할 수단은 강달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다른 정책 기조하고도 사실은 안 맞거든요. 리쇼링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공장 미국에 져 이거잖아요.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그렇죠. 그럼 공장 미국에 지려면 약달러로 만들어서 수출하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달러를 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일시적인 강달러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선 그렇죠. 정치적으로 적어도 그냥, 중간 선거를 앞두고는 네. 강달러 기조를 유지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사실 생각합니다. IRA나 리쇼어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장기적인 프로젝트, 미국의 그렇죠. 품이 담겨 있는 네. 비전이잖아요. 그러면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예. 달러를 약하게 가져가야 그 예. 정책의 효과를 보는 건데, 그렇죠. 지금 강달러는 사실 좀 정치적인 측면에서 선거랑 관련. 그렇죠. 선거랑도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죠. 음, 왜냐하면 행정부의 개입이라는 게 있기 네. 때문에 통화 정책도 있지만 음, 달러를 사고 팔거나 통화 수합을 체결하거나 여러 가지 구두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이든의 마음을 전혀 읽지 않은 채 생각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구두 개입이 먹힐 거야. 직접 개입이 먹힐 거야. 뭐안 먹힐 걸 알아도 해야 되니까요. 근데 먹힐 거라고 조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금융시장에서. 시장은 그러면 또 그냥- 역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오해하는 거. 이제 강달러 잡히는가 보다. 네. 그러면 이제 주식 저점인가 보다. 자꾸 오해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내년에는요. 이제 달러의 의미가 네. 크게는 아까 불확실성과 같은 변동성이라는 면도 있어요. 이 변동성은 단기적으로는 지배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나머지 요소를 0으로 만들어요. 네. 변동성은. 그러니까 극단적인 변동성이 이제 뭐 팬데믹 선언이라든가 아니면 러시아 전쟁이 터진 뭐 그런 것들이죠. 근데 그런 변동성에서 달러 강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 지배적인 건데, 이 변동성은 지금 일련의 불확실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근데 긴축적 통화 정책도 환율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가 거시경제 펀더멘탈입니다. 근데 연준도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을 0.2%로 받고 내년도 녹록치 않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달 월드뱅크의 보고서
지난달이 아니라 이번 달이네요. 10월 초에 나온 굉장히 인상적인 보고서를 읽었는데 Is a global recession imminent? 라는 의문문의 주제입니다. 이 글로벌 리세션이 당장 오는 거냐, 언제 오는 거냐. 글로벌 리세션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전제가 다 동의하는데 imminent, 지금 즉각적으로 오는 거냐 아니면 조금 있다 오는 거냐, 그런 표현인데, 미국의 침체가 오면 세계 경제가 침체가 와요. 그걸 그래프로 보여줬어요. 너무 의미심장한 그래프예요. 네.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게 좀 잊혀지지 않는데요. 미국 경제 침체를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펀더멘털 자체가 어쨌든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고 뭐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한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2020년 팬데믹처럼 뭐 마이너스 3.5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한 어려움, 그러니까 L자형 굉장히 그 침체 국면, 강한 둔화 국면, 여기에 놓인다는 거죠. 그럼 미국 경제의 펀더멘털 자체가 예를 들어서 뭐 고용이 안 좋아진다든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런 것들이 강달러를 계속 유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거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긴축 행보가 주춤해진다는 거죠. 언제를 기점으로냐면 11, 12월을 기점으로. 그러니까 인상 속도가, 그러니까 금리의 레벨이 중요하기보다는 금리의 그 변화하는 속도에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이언트 스텝 행보에서 베이비 스텝 행보로 주춤해지는, 이게 그림으로 그리면 변곡점이잖아요. 그 지점부터 강달러 기조가 조금 완화될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은 상대적인 긴축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는 계속 베이비 했잖아요. 근데 미국은 혼자 자이언트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러다가 우리는 계속 베이비 한다고 했을 때 미국만 베이비로 접어들면 그러면 상대적인 완화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게 이제 변곡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 강세 기조가 주춤해지는 그런 계기가 11, 12월이다. 근데 그걸 앞두고 그걸 먼저 예견하고 환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돈을 이제 빼기 시작하는 흐름이 10월부터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달러 강세의 고점은 찍을 수 있다. 조금 조심스럽지만 여전히 긴축 행보는 있으니까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11월 FOMC 회의 때까지는 불안함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 불안함 때문에 또 급등락을 반복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지점부터 특히 이제 11월 FOMC 회의 때부터 초죠. 11월 2일인가 3일인가 그때부터 이제 뭔가 표현을 할 겁니다. 이제 긴축 행보 속도를 이제 둔화시키겠다 라는 그 언급은 이미 했고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자이언트 스텝 행보는 마지막인 거죠. 그런 지점부터 그게 마지막이라는 신호 혹은 마지막일 것이라는 시장의 오해가 됐던 그 믿음, 오해일 수도 있지만 믿음.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달러로 투자하는 그 투자세가 주춤해지는 거죠. 그게 이제 고점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10, 11, 12월이 고점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또 다른 근거가 이제 물가의 피크아웃을 확인하는 시점이 또 10월이거든요. 예, 10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10월에 이제 9월 물가를 볼 텐데 예, 미국 CPI를 볼 텐데 그것까지 전월보다도 떨어지면 확인입니다. 그냥 이제 뭐 국제 유가가 반등하든 안 하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예,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환율의 고점과 그것은 그렇게 전 올해 말로 보고 있습니다. 주가도 비슷하죠. 올해 말로 봅니다. 같은 설명입니다. 거의. 결과적으로 금리가 높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비상 경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경제 전망이 제 전문 분야여서 감사하게도 저한테는 좋은 시장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알만한 그 기업들의 경영전략회의에 참석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각 기업들이 뭘 고민하는지 알고 있고, 그래서 그때 경제 전망 강연도 하고, 이제 회의도 하고, 네. 회의에 참여도 하고, 음. 그러면서 이제 그 기업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굴지의 기업들이 음. 뭘 고민하는지를 음. 알고 있는데, 지금 말 그대로 다 비상경영 상태입니다. 음. 비상경영 상태는 이제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뜻이죠. 네. 금리의 역습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금리를 높였고 높은 금리 상황에서는 과감하게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주가도 떨어졌는데 자기 자본도 줄었는데 쉽게 말하면 그죠? 네. 주가 떨어졌으니까 자기 자본이 줄었잖아요. 자기 자본도 줄었는데 그러면 그만큼의 투자를 유지하려면 대출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대출 금리마저 높으니까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영위할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기업의 현금 보유, 기업의 긴축이죠. 기업의 긴축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들은 결과적으로 고용시장에 굉장히 안 좋은 사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애플이죠.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 애플이 증산 계획을 철회했잖아요. 지난주에. 아이폰 14 증산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네. 그런 것이 가장 대표적인 시그널 중에 하나죠. 근데 애플만 그런 것이 아니라 IT 기업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IT 기업만 그런 게 아니라 잘 못 봤는데 증상 계획을 왜 철회한 건가요? 경기 침체를 우려해서 판매 전망이 좀 달라졌기 증산을 계획했다가 네. 왜냐하면 잘 팔릴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했죠. 아무래도 좀 덜 팔릴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죠. 계획을 철회한 거고. 예, 경기 침체 우려입니다. 침체 우려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증산 계획을 철회한 게 가장 대표적인 시그널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기업들도 우리나라 국내 그 굴지의 기업들도 비상경영 시스템으로 갔고요. 네. 그런 과정이 가장 대표적인 시그널들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 증산 계획을 철회한 것만으로도 채용 계획을 철회했다라고 해석해도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일자리 증가 속도가 둔화되거나 고용 충격이 야기될 수밖에 네. 없어요. 이게 경기 침체의 경로입니다. 지금 당장 경기 침체의 어떤 사인을 우리는 못 봤지만 네. 왜냐하면 고용이라는 게 후행적이거든요. 그렇죠. 경기 후행적이기 때문에 고용 충격이 온 거, 구조조정이 온 거 아직 우리는 못 본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 시그널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시그널이고 그런 것들이 야기되면 소비 침체로 연결돼요. 그리고 더군다나 높아진 금리 속에 이자 부담이 커지니까 변동금리 대출자들이 마음 놓고 지출할 수가 없어요. 소비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소비자의 소비를 제약하고요. 더더군다나 이 와중에 자산 가치가 다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이렇게 떨어졌다는 것은 평균적으로 이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죠. 자산 소득이 줄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집값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소득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이 자산 가치 자체가 절하됐다는 것만으로도 네. 소비 심리를 제약합니다. 하물며 여기에 실질 소득이 감소하죠. 그렇죠. 자산 소득 이거 자산 효과 말고요. 소득 효과를 말씀드린 거예요. 고용 침체로 향후에 소득이 줄 거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지만 그걸 떠나서 고용 침체가 오기 전부터 실질 소득이 줄었어요. 임금 상승률도 아무래도 예. 그러니까 명목 소득은 늘어나는데 음. 이미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네. 실질 소득이 주는 거죠. 실질 소득은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니까 그 작년에 찍혔던 그 통장에 찍혔던 소득보다는 증가한 거 맞아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의 개수가 줄어드는 흐름인 거죠. 실질 소득이 연속으로 4개월 연속인가 줄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 가장 대표적인 거죠. 그러니까 소득 줄죠. 자산 가치 줄죠. 기업은 위축시키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소비 침체, 투자 침체죠. 근데 우리나라만의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우리나라의 대외 수출이 줄 수밖에 없죠. 이 와중에 킹달러가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수출은 뭐 베트남하고 경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중국하고 일본하고 경쟁합니다. 그걸 좀 어려운 표현으로 수출 경합도가 높다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의 수출 품목하고 중국, 일본의 수출 품목하고 유사해요. 자동차 수출하고 반도체 수출하고 유사합니다. 가전제품 수출하고. 근데 그 수출 경합도가 높은 중국과 일본이 이 와중에 금리 인하,
이 와중에 완화적 통화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중국은 인하, 일본은 동결. 그러니까 상대적 강원화인 거죠. 네. 그러니까 강달러 기조 속에 수출이 더 안 좋은 이유는 상대적 강원화라는 거죠. 네. 수출 경합도가 높은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네. 그러니까 이제 수출 시장에서 각국이 강달러니까 수입문을 닫고 있는데, 근데 우리와 경쟁하는 주요국 대비 강원하다 보니까 수출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은 더 떨어지는 거죠. 강달러 시대에 가격 경쟁력이 더 떨어져요. 되게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는 네. 거죠. 22년 하반기만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소위 우리 경제를 정말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 앞에서 우리 기자님도 말씀 주셨지만 좋은 지표를 찾아볼 수 없는 현상. 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무역 적자 역사상 최대치, 경상수지 적자 기록, 소비 침체, 생산 둔화, 고용 침체, 뭐 가계부채 누중, 금리, 시중금리, 그러니까 뭐라도 저는 좋은 걸 좋은 걸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복합 위기의 시대가 23년에는 그 더 중요한 게 23년 우리 경제가 22년까지는 정의상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거든요. 22년은 왜냐하면 성장률이 정의상 2%를 상회할 것이기 때문에 올해 그렇죠.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근데 23년은 스태그플레이션에 가깝습니다. 23년은 우리 한국 경제는요. 크로스예요. 그러니까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이 크로스되는 거죠, 완전히. 예. 그러니까 물가는 높고 성장률은 떨어지고, 뭐 이미 크로스 되어 있지만 물가 상승률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근데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정말 어렵다. 그리고 23년 경제 전망서에 이제 Great Recession이라는 형용사를 붙였거든요. 항상 형용사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포스트 코로나 21년 전망, 위드 코로나 22년 경제 전망, 23년 경제 전망은 Great Recession이라는 그 수식어가 붙고요. 그게 23년을 보여주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성격의 그런 경제 국면에 취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모두가 위기라고 할 정도면 경제 위기 안 옵니다. 모두가 위기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 위기인지 모르고 와인 터트리다가 축배 들다가 위기가 오는 거지. 위기가 이렇게 어려운 국면에, 녹록치 않은 국면에 온다라고 생각하니까 기업들이 위축하거든요. 기업들이 납작 엎드리거든요. 그럼 절대 위기가 오지 않죠.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도, 혹은 그 앞에 IMF 외환 위기도, 그리고 팬데믹 경제 위기조차 예상하지 못한 그 일이 발생하면서 위기가 온 것이지, 이렇게 앞으로 경제가 안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위기가 온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제 뭐 언론이나 혹은 유튜브에서는 위기라는 단어를 찍어야 조회를 하니까, 그러니까 위기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침체라는 표현도 쓰기가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렇죠. 침체라는 것도 마이너스에 가까울 때 침체인데 그건 아니거든요. 둔화죠. 정확한 표현. 둔화된다 이러면 아무도 안 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경향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근데 경제 위기라는 것을 이름 붙인다 그러면 세계 경제 성장률 기준으로 보면 IMF 외환 위기도 사실은 아시아 신흥국들의 위기였지, 그렇죠. 세계 경제 위기는 아니었. 2.8% 성장했어요. 그렇죠. 글로벌 금융 위기는 마이너스 0.073%니까 마이너스 찍었으니까 위기라고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팬데믹 경제 위기가 위기였죠. 20년. 그런 성격의 위기랑은 다릅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 기준으로 그래도 어려운 국면인 건 맞습니다만 2~3%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는 이런 전망치를 제시해 놓고 그걸 보면서 위기라는 단어를 붙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녹록지 않고 어려운 경제, 이건 맞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위기보다 더 차라리 위기 오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V자로 꺾였다가 회복됐으면 좋겠다는 뜻이죠. 네. 근데 지금 이런 국면은 L자죠, L자. 그러면 예. 생각보다 좀 길게 갈 수도 있다고 이렇게 보시는 네. 뭐 근데 특히 한국 경제는 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약간 좀 정해본다면 한 몇 년까지 한 몇 년 정도는 그러니까 금리가 트리거 역할을 한다는 거죠. 22년의 지금 1년의 모습이 그러니까 이건 좀 속상하지만 우리나라만 안고 있는 요소들이 있죠. 네.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고령화죠. 인구 감소 고령화. 네. 그리고 그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죠. 세계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같이 마주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일본에 비유하면서 얘기하는 걸 되게 안 좋아합니다만 그렇게는 절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근데 일본처럼 지금 기업들이 현금을 장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위기 경영이라는 게 현금 장전이거든요. 투자 안 하는 겁니다. 네. 근데 그런 과정을 22년, 23년을 마주하다가 근데 계속 안 좋은 것만 보이는 것 같은 거죠. 글로벌 경제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기업가 정신이라든가 신산업 진출이라는 그 사냥하는 법을 잊게 되겠죠. 그죠. 그 의지를 좀 놓치게 되는 제가 어떤 기업을 만날 때 좀 놀랄 때가 있거든요. 뭐 기업의 경우 절대 수출 전략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그 기업은 이제 중견이지만 국내에서 그 해당 산업의 70% 시장을 점유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기업은 수출 얘기를 하지 말아 달래요. 이게 뭐냐면 더 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이해 가시죠? 유지가 전략이에요. 좀 더 크면 대기업 가야 되고 뭐 이러니까 복잡한 그런 것 때문인가요? 또 이제 그 기업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의사결정자들이 내수 시장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바게닝 파워라든가 또 소매 점포 전략이나 이런 게 쫙 갖고 있는데 어쨌든 자기의 임기나 뭐 정년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런 의사결정자들이 수출이라는 새로운 걸 도전하는 것은 추가적인 투자가 있고 마이너스를 한두 해 보다가 수출로서 뭔가 기회를 볼 수 있겠죠. 그건 이제 후세대를 위한 내 희생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보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주하려는 성향이 좀 강해질 수 있고 그런 게 저는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뭔가 새로운 사업, 신사업으로 뛰어드는 어떤 투자, 그리고 신제품 개발 이런 좀 역동적인 우리 경제, 다이내믹 코리아라는 그 수식어처럼 그 역동성이라는 그 성향을 점차 잃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 정책과 이런 또 인플루언서들은 역동성을 강조하는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정책적인 관점에서. 안주해라, 뭐 안도감을 줘라, 이게 아니라 차라리 지금이 위기다, 그리고 우리는 극복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가야지. 위기 아니라고 자꾸 사인을 주다 보면 그 무슨 대응을 하라는 건지 좀 이해가 안 가요. 뭐 경상수지 적자 가지고도 이번에 일시적이다, 연간 기준으로는 플러스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표현입니까? 경상수지는 일시적입니다. 경상수지가 연간 기준으로 적자일 리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적자 면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렇죠. 경상수지 규모 자체가 줄어드는 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표현들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저는 너무 한탄스러워가지고 갑자기. 그런 것들이 L자로 가게 만드는, 왜냐면요, 이 트리거가 없었어도 L자로 봤거든요. 제가 본 게 아니라 국제기구들이 다 그렇게 봤거든요.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 자체가 둔화되는 흐름, 그리고 좋게 보면 선진국화되는 거죠. 저성장 고착화. 이걸 다들 그렇게 보고 있었고 저만 본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의 트리거가 된다는 거죠.
팬데믹이 트리거가 돼서 뭐 비대면이라든가 뭐 디지털 이런 것들이 전환 급하게 일어났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하나의 트리거가 돼서 L자를 더 앞당긴다든가 더 고착한다든가 생각보다 더 낮은 L자로 만든다든가 네.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게 제일 걱정되는 대목입니다. 좋은 포인트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제 채널에서도 제발 여러분들 파월의 마음을 읽어라. 블룸버그에서 무슨 말 하고 S&P에서 뭐라고 하고 그런 걸 신경 쓰지 말고 파월의 마음을 읽어라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맞죠? 역시 그런 정치, 외교, 군사적인 흐름은 또 역시 바이든의 마음을 읽어라, 시진핑의 마음을 읽어라 라고 저는 하고 싶어요. 왜냐면 어쨌든 정치인이니까 정치인의 목표는 경제성장이라기보다는 표죠. 그러면 표를 받기 위해 뭐가 유리한가를 봐야 되는 거죠, 항상. 그러면 지금과 같은 국면에서 바이든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푸틴을 괴롭히고 그리고 러시아를 압도하는 모습, 우크라이나가 좀 승전하게 하는 모습을 좀 강조하고 싶겠죠. 그리고 중국을 압도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싶겠죠. 미국 국민들의 표를 받기 위해서. 그런 관점에서 어쩌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과도기가 중간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간 선거 결과가 바이든 입장에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결과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조금 군사 안보적인 그런 행동도 주춤해지지 않을까. 조금 화해 모드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르는 이야기지만 저는 그냥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어쨌든 푸틴을 압박하지만 서민들은 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에너지 위기로 부메랑이 돼서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 유럽의 결집력도 엄청나게 위축받고 있고요. 지금 에너지 위기 상황이니까 그렇습니다. 실제 지금 유럽의 경제, 선진국의 경제가 23년에 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흥국 경제가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신흥국 경제는 두 가지로 양분되는데 프레질하냐 안 하냐. 그러니까 외환이라든가 이런 변동성에 취약한 나라냐 아니냐. 그러니까 외환 위기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외환 위기 가능성이 높은 나라들은 좀 안 좋고요. 그런 위기 가능성이 없는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회복되는 정도가 선진국보다는. 근데 선진국은 더 어려워집니다. 23년이. 예, 기저효과 때문에 성장률이 반등하는 모습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 경제 성장률이 22년 페드의 전망이 0.2%잖아요. 그러면 0.2% 정도면 뭘 해도 그거보다 높아요. 거의 마이너스에 가까우니까. 뭘 해도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0.2보다는 높게 23년 전망이 나오지만 이것은 더 안 좋은 거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3년이.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선진국 경제가 계속 어두워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에너지 위기, 그리고 에너지 위기가 식량 위기를 만들죠. 왜냐하면 에너지 위기는 비료 위기를 만들고 비료 위기는 식량 위기를 만들고 그게 인플레이션을 만들고 계속 괴롭히는 부메랑 국면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그게 달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20년 동안 안 돌리던 석탄 발전까지 가동시킬 정도로 그만큼 위기 상황에 온 겁니다. 에너지적으로. 그래서 월드뱅크도 뭐라고 진단하냐면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위기 국면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단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정확히 에너지입니다. 선진국들은. 그런 국면에서 더더군다나 오펙 플러스가 감산한다. 이것은 굉장한 압박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이 이제 경고하고 옐렌이 경고하고 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지금 에너지 위기 상황에 또 다른 에너지 위기, 가스 위기 상황인데 또 국제 유가도 다시 올라가면 굉장히 한 불안이고 물가 다시 못 잡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이 중간 선거가 끝나면 좀 살살해라.
하는 방식으로 국제사회가 움직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고, 또 유럽에서도 그렇게까지 안 하면 나 유로존 안 있을래, 나 EU에 안 있을래, 나 그냥 러시아 편 할래 하는 그런 기조, 중립적 기조, 우리 에너지 가스 없이 못 살아 하는 그런 기조가 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더더군다나 겨울을 맞이하죠. 중간선거 이후에. 그러면 이 에너지 위기는 혹독해집니다. 여름, 가을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예. 그런 것들이 더 어렵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근데 미국하고 한국하고 뭐 큰 차이를 두고 싶진 않습니다. 이제 한국 시장은 지금 특히 이런 긴축적 통화 정책이 집중되는 시점, 이런 시점은 보통 이제 규명할 때 빠질 때 더 빠지고 오를 때 덜 오르는 그런 시장을 우리나라 시장으로 보통 규명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이유는 이제 매크로에 있는 거죠. 펀더멘탈도 상대적으로 약하고, 그리고 미국 시장 따라 움직이잖아요. 그런 성향 때문에 뭐 국민연금이 최근에 뭐 많이 욕을 먹더라고요. 왜냐하면 욕 먹을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연금이 운용하는 그 기금이, 기금운용본부에서 운영하는 기금이 한 1,000조가 조금 안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해외 투자 비중이, 해외 주식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계획을 이미부터 했었거든요. 그거는 국내 주식 비중을 낮춰야 되니까 어쩔 수 없죠. 예,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연금도 그 900조 이상을 돌리는 국민연금조차 한국 주식 팔고 해외 주식 사고 있고, 뭐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자꾸 자금 이탈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증권 계좌에서 지금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잖아요. 물론 주가가 떨어져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주식 투자 안 하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로부터 이런 강달러 기조라든가 그리고 긴축 행보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주가 빠질 때 우리나라에선 더 빠지는 성향이 있죠. 왜냐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MSCI 지수에서 신흥국 지수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빠지는 자금도 있고요. 예. 그리고 그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기계적으로 펀드 자금이 빠지겠지만, 글로벌 펀드에서 빠지겠지만, 실질적으로도 그렇지만 상징적으로도 외국인의 직접 투자에 있어서도 신흥국 시장에서 많이 빠지죠. 근데 그런 움직임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 22년 하반기 좀 어려웠는데, 주식시장을 놓고 딱 말씀드리고 싶은 한 단어는 선행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22년 전망서에 주식하지 마시라고 했거든요. 현금 보유를 늘려라. 계속 그렇게 했었고요. 근데 23년 전망서에는 주식해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해도 되는데 드라마틱한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일단 선행성이라는 측면에서 금리의 고점이 23년 중반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23년 중반으로부터 약 6개월 전까지는 안 좋은 국면이니까, 그러니까 22년 끝자락에는 그 정도 금리 인상하겠다라는 것이 선반영되는 거죠. 그 기점이 역시 금리 인상의 변곡점인 거예요. 이렇게 자이언트 하다가 베이비 스텝으로 전환해 나가는 시점. 그런 지점이 변곡점이고, 그런 지점이 금리 인상의 고점으로부터 3에서 6개월 그 언저리가 될 겁니다. 그게 이제 올해 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반영 됐다, 반영 다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주식시장으로 다시 돈의 이동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22년 한 해는 실적과 무관한 매크로 장세였고요. 22년 한 해 동안 주가가 이렇게 쭉 떨어졌던 것은 이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아서가 아닙니다. 실적은 지금부터 안 좋아질 거고요. 그동안에는 실적이 좋았습니다. 역대 최고 실적만 발표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삼성전자가 가장 대표적인 예고요. 근데 매크로가 안 좋으니까 소위 21년까지는 완화의 시대였다가
22년에는 긴축의 시대로 바뀌었고 그 긴축 행보가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돈의 이동이 현금으로 쏠렸던 거고 주식시장에서 다 나온 거죠. 개인 투자자들만 나온 게 아니죠. 외국인 투자자도 나온 거고 기관 투자자도 다 나온 거예요. 모두 다 주식시장에서 이탈한 것이고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우리나라에서 더 많이 나온 거죠. 비중이 신흥국 범주에 있기 때문에 투자 관점에서 그러면서 이제 22년은 이제 실적 장세가 아니라 매크로 장세였던 거고, 근데 23년 경제를 놓고 본다면 이제 실적 장세죠. 부정적 의미의 실적 장세입니다. 그러니까 23년 경제의 경우에는 금리는 이제 인상 속도가 주춤해지거나 고점에 계속 맴도르는 그런 시점이 이제 올 거고, 주식시장은 그걸 선반영해서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저점을 뒤로 하고 이제 회복되는 국면은 나타날 것입니다. 네. 그렇지만 실적이 어두울 거라는 거죠. 그래서 23년은 실적 장세입니다. 그래서 반등은 하겠지만 큰 기대는 하지 말아요. 큰 기대가 어렵죠. 앞에 그 애플 말씀드렸었죠. 애플 사례처럼 기업들의 실적이 어두울 것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죠. 네. 그리고 실제 매출액 규모가 증가세가 둔화되거나 축소될 겁니다. 사업 영역을 정리해 나갈 겁니다. 구조조정을 단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즈니스 그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우리 투자 포트폴리오 말고 기업들의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상에서 상대적으로 돈이 안 되는, 지금 당장 돈이 안 되는 미래를 위해서 투자했던 그런 스타 사업군이 있죠. 그런 거를 좀 정리하는 분위기가 많을 거예요. 캐시카우만 의존을 하는 그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영업이익은 개선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매출 자체가 축소되는 흐름,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실적으로 안 좋게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한다 하더라도 정말 그 드라마틱한 반등 이런 것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업종으로는 실적을 기대할 만한 산업을 봐야죠. 네. 실적을 기대할 만한 산업을 본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우리 한국 경제 성장률 혹은 세계 경제 성장률이 있다 그러면 그 성장률을 상회하는 산업이 있겠죠. 우리 한국 경제에서는 한국 경제 성장률을 상회하는 산업군이 있고, 또 역시 세계 경제 성장률이라는 관점에서는 세계 산업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상회하는, 이게 유망 산업 아닙니까? 근데 그 산업이 역시 그린입니다. 이게 22년에 이 에너지 위기를 맞이하면서 일시적으로 탈러시아를 추구하는 이런 유러피언 국가들의 움직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시 후퇴가 있었거든요. 석탄 발전을 다시 돌린다든가 기후 변화 대응, 탄소 중립 움직임이 좀 위축된 적이 있습니다. 22년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일시적으로 위축된 건데 중장기적으로 위축된 거라고 보시면 안 되거든요. 근데 중장기적으로 위축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가 대표적인 게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죠.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는 어쨌든 보조금을 줘서 혹은 인프라에 들어가는 그 비용을 우리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해서 그래서 비용을 덜 들게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는 의도지만 그 문의만 그런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하겠다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의 또 내용의 본질 하나가 미중패권 전쟁인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서 그동안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공고하게 풍력이나 태양광 산업을 더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 전기차 보조금 더 줘서 전기차 더 많이 팔리겠다. 다만 미국산이어야 된다. 이런 느낌인 것 뿐인 거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이 전기차 보조금의 혜택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놓고 피해를 받는 외국 기업이 있고 또 우리 한국 기업이 어떻게 될지 뭐 그런 것들이 지금 결정지어지는 과정인데, 그런 걸 막론하고 좋은 것은 역시 전기차나 풍력, 태양광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들, 이런 산업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중국의 의존도가 낮은 핵심 소재나 부품을 제공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굉장히 유망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유럽도 뭐 에너지 위기 상황에 처해 있고 그 어떤 권역보다 에너지 위기 상황이 더 뚜렷한데 샤워 시간을 지금 단축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굉장한 지금 국면에 처해 있고, 그런데 얘네들도 결과적으로는 탈러시아를 추구하는 게 되게 재밌는 게, 러시아는 에너지를 무기화하고 있고, 그러니까 에너지 공급 안 하겠다가 되고 있고, 또 역시 유럽도 그런 마당에 탈러시아를 추구하고 있어요.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그 천연가스를 0으로 줄이겠다예요. 0으로 줄이기 위한 그 방향성이 있는데, 러시아가 아닌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을 한다거나, 가장 중요한 골자 중에 하나가 원자력 발전입니다. 또 왜냐하면 단기간 안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안전성에 위협받지 않는 조건 하에서는 어쨌든 친환경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소 제로에는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어요, 원자력이. 근데 이게 뭐 안전사고의 위협이 있게 될 경우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위험이 있겠지만, 탄소 중립적 노력에는 기여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급하잖아요. 에너지 위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나갈 계획을 가지고들 있고요, 많은 나라들이.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 리파워 EU라는 에너지 개혁 정책에 다 묻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로부터는 이탈하고 탈러시아 하겠지만, 그렇지만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지금의 속도보다 더 재생에너지 산업을 더 일으켜서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완전히 줄이자. 그러니까 재생에너지가 해상풍력, 육상풍력, 그리고 태양광이거든요.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더 인프라를 확대하면서 경기 부양도 시키고, 그 속에서 우리 산업을 또 일으키기도 하고, 그럼으로써 또 에너지 의존도를 아예 구조적으로 개혁하고,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든 유로존이든 유럽이든 같은 방향으로의 움직임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가, 이미 우리나라는 도입하지 않은 탄소세를 유럽의 뭐 여러 뭐 스웨덴이나 이런 진짜 그 기후 변화에 관심 많이 갖고 있는 이런 유로피언 국가들은 탄소세를 1990년대부터 적용하고 있었어요. 자국 내국세를. 그러니까 이제 탄소세를 적용하고 있던 나라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한테도 쉽게 말하면 탄소 저감 노력해. 우리나라가 탄소세를 매기기 위한 그 기준에 부합하는 그런 수출 품목에 대해서는 우리도 관세를 부과할 거야. 이게 탄소 국경 조정 제도죠. 탄소 국경 조정 제도, 탄소 국경세, 관세를 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6년부터 적용되겠지만 23년부터 시범 운용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탄소 중립적인 노력을 더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삼성그룹에서 RE100 선언하고 하는 것도 그의 한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탄소 저감하는 노력들 집중하고, 상대적으로 그런 재생에너지 산업에 더 많은 사업 기회를 갖기 위해서 움직이는 이런 것들, 그 중에 일부는 또 자원 확보입니다. 왜냐하면 재생에너지 산업에 들어가는 핵심 원자재 광물을 확보하는 노력들도 그 같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하나의 사업군으로 집중될 수 있죠. 이런 것들은 매우 유망한 산업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성향이냐에 좀 차이가 있겠지만, 안전 추구형 투자자들이라고 한다면 현금 확보는 23년에도 추천될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에 가장 좋은 투자는 빚 갚는 겁니다. 대출 금리가 23년에도 계속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비싸다고 느끼시겠지만 내년에는 더 비싸질 것이기 때문에 대출 금리가 마이너스 수익률이라고 생각해 보면, 그 정도의 수익률을, 플러스 수익률을 유지하기란, 예를 들면 대출 금리가 6%다. 네. 그러면 6%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6% 수익을 투자해서 못 볼 거라면 대출을 갚는 게 디레버리징이죠, 다른 말로. 그렇죠. 그게 가장 좋은 투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6%
혹은 그 이상의 수익률을 벌기가 쉽지 않은 국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빚 갚는 게 가장 좋은 투자고 빚을 다 갚았다면 그때부터는 저축하는 것도 아주 유망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23년까지는. 그렇죠. 현금의 몸값이 상대적으로 뛰는 거고요. 또 한 가지 개념은 이건 자산 대비입니다. 사는 물건 대비가 아니라 투자 관점에서는 물건 가격이 올라가는데 현금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그건 투자 관점의 생각이 아니에요. 투자 관점에서는 우리 새우깡에 투자하시나요? 새우깡이 1970년대 50원이었단 말이죠. 지금 1,800원인가 한다고 하던데 그럼 30배 올랐잖아요. 그러면 새우깡에 투자하나요? 새우깡은 투자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의 가치를 이 물가랑 비교하면 안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투자라는 관점에서는 그것은 그냥 현금의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자율을 봐야죠. 그러니까 1,000만 원을 저축했을 때 벌어들 수 있는 수익률이 이자잖아요. 이자율이 그 수익률이죠. 그러니까 이자율이라는 관점에서 저축과 혹은 대출금리 이 두 가지가 투자 수익률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마이너스 수익률이죠. 대출은.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다른 상대적인 자산에 투자한 것보다는 높을 가능성이 있다. 여전히. 그래서 특히나 안정추구형이라고 한다면 저는 여전히 저축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대출 상환을 1순위로 추천합니다. 근데 조금 더 나는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23년에 여전히 주식보다는 저는 ETF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ETF라 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재생에너지 산업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소재들이죠. 대표적으로 리튬이라든가 히토류, 그 밖에 흑연 이런 것들이 태양광, 풍력에 공통적으로 들어갑니다. 마그네슘도 마찬가지,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전기차 경량화 소재의 핵심적인 광물이에요. 근데 그런 지금 탈세계화 과정, 또 IPF 출범과 적극적인 그런 움직임 이런 과정에서 소재를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게 더 제한적인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제한적인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뜻은 극단적인 예로는 우리로 치면 요소수 사태 있었죠. 중국에서 일방적으로 갑자기 요소를 공급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든가 하는 그런 종류의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더더군다나 극단적인 예에는.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뭔가를 사들이는 게 좋지 않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극단적인 증거가 IRA에 있죠.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세계가 양분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그런 재생에너지 산업이 일어나는 그런 속도만큼이나 거기에 들어가는 그 핵심 소재 광물은 충분히 공급되지 않을 수 있어요. 걸림돌이 있을 수 있고요. 왜냐하면 밸류 체인을 바꿔나가는 과정이니까 트랜잭션 커스트가 또 들어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비용 상승 압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해당 그린 메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혹은 전환 광물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요구되는 광물. 그런 영역의 가격을 추종하는 ETF 상품 이런 것들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고요. 달러 인버스도 추천될 만할 것 같습니다. 앞에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달러 인버스도 강달러. 근데 이게 재밌게도 통계적으로도 보면요, 2008년에 원달러 환율이 고점을 찍었죠. 1,600원인가를 뚫었죠. 1997, 8년 IMF 외환위기 때도 2,000원, 1,600원을 뚫었죠. 예. 그리고 2008년에도 1,500원을 뚫었죠. 이번에는 1,400원을 뚫은 거예요. 근데 항상 그 환율의 움직임을 보면 물론 이 플럭추에이션은 있지만 고점을 찍고 또 안정화되고 고점을 찍고 안정화되고 삼봉이에요. 역사적으로는. 그죠? 그냥 다른 걸 앞뒤 안 보고 그냥 통계적인 역사적인 통계만 보더라도 고점을 찍으면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환율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22년 말에 달러 인버스에 투자하는 것은 저는
추천될 만하다 생각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23년은 살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매수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는 국면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감히 24년, 25년 전망은 못합니다. 저는 이제 그 선행 변수 가지고 그 주택 매매 가격을 결정짓는 주요 공급 변수나 주요 수요를 나타내는 변수를 추정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럼 공급을 추정하는 선행 변수가 있고요. 대표적인 게 인허가 건수죠. 그리고 수요를 추정하는 선행 변수가 있고, 이거 가지고 수요와 공급을 판단해서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아닐 것이다를 보는 건데, 이런 제가 보통 하는 경제 전망은 1년 정도예요. 그러니까 24년, 25년을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근데 만약에 24년부터는 오른다라고 가정하면 23년 말은 매수 시점인 거죠. 23년엔 계속 조정될 테니까요. 그렇지만 24년, 25년을 제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23년 말이 매수 시점이라고 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때쯤에 제가 다시 말씀드려야죠. 굳이 말씀드린다면. 그러나 저는 보니까 부동산 전문가들과만 얘기를 해보면 이런 조정 국면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한 번 오면 한 3년, 4년 온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길면 5년, 6년. 예, 그걸 3, 4년. 저는 남의 말을 빌어서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냥 이 부분은 부동산 전문가들의 조언을 참조해서 아까 2023년 최고의 투자는 빚 갚는 거니까. 네. 그럼 집은 일단 사면 안 되겠네. 뭐 빚 없이 집 살 수 있는 사람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것도 역시 동의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금리의 고점에서 집을 산다는 것은 그만큼 예를 들어서 24년 상반기에 만약에 집값이 플러스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23년 말에 사는 것은 이자 지급에 따른 마이너스 수익성이 더 크기 때문에 집값 상승에 따른 수익성보다 그 이상일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확신이 없으면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매수 시점은 아니라고 판단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전문가들의 표현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거야 이런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해요. 항상 역사는 새로 쓰이니까. 그러나 이분들의 진단에 따르면 4, 5년도 어렵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23년이 매수 시점이 아니면은 거의 정확하다 생각합니다. 네. 근데 매매 가격의 하락률에 매매 가격 등락률이죠. 등락률의 저점이 23년 중반일 겁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은 금리와 동행합니다. 앞서 주식 시장은 선행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금리의 고점에서 시중금리의 고점이 형성되고 그런 지점에 주택 가격 하락률이 가장 급격하게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락률이 좀 완화되는 그 마이너스를 조금 회복하는 그런 흐름이 23년에 이어질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락세는 유지되고 있는 거죠. 가격은 떨어지는 것이고 가격 하락률이 조금 상쇄되는 그런 흐름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23년을 매수 시점이라고 고려하기에는 조금 이르고요. 특히 분양 물량들이 많이 쏟아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덜컥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이때 내 집 마련 안 하면 언제 하지 하는 마음으로 내 집 마련하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렸다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단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금 매수세가 급격히 침체된 상황인데 20년, 21년에 우리가 관찰했던 게 결국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계층들은 임차인들이었거든요. 집값이 너무나 올랐기 때문에 이 임차인들, 내 집 마련을 못한 이런 계층들이 23년 끝자락에 이제 상승세가 둔화되라는 사인을 볼 경우 그러면 이때는 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매수세가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제 금리도 고점이네. 그러면 이제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 받자. 뭐 예를 들어 이런 판단으로 어쨌든 지금 아니면 못 산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마주하면서 수요가 다시 폭발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단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단하지 말자라는 것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3년에는 어렵다. 예, 그렇게 보는 것이지 24년에 플러스로 전환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반적인 부동산 전문가들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얼마든지 매수세가 전환될 수 있는.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응축된 수요가 대기는 하고 있는 거고. 그럼요. 이 대기는 지금 현금 수요가 장전하고, 예. 언제든지 그렇죠. 폭발할 수 있다. 그리고 굳이 주식 투자해야 되냐 하는 그런 것들도 투자 자금을 다 연끌해가지고 그렇게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저는 제가 경제전망서에 이야기했던 대로 투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년에도 원유 선물 ETF 사시라고 했었고, 그래서 원유 선물 ETF를 지난 6월까지 갖고 있다가 팔았습니다. 저는요, 솔직히 제가 뭐 대단한 저기가 아니라요. 국제유가 전망치는 저는 평생 해왔던 대로 현대경제연구원에 있을 때부터, 그 전에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있을 때부터 보통 그 국제유가 전망치는 국내 기관이 하지 않습니다. 국내 어떤 인플루언서가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말을 자꾸 들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저는 IEA나 EIA의 말을 들어야 된다. IEA는 OECD 산하 국제에너지 기구고요. EIA는 미국의 부처죠. 미국 에너지정보청이죠. 굳이 따지면 우리나라로 치면 에너지관리공단이에요. 예, 우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 에너지관리공단의 전망이 그게 EIA예요. 에너지정보청의 전망치를 준수합니다. 그것도 틀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쟁을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이 갑자기 감산하겠다는 것까지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도 틀릴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론에 입각해서 우리가 경제를 바라본다면 틀릴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죠. 그리고 그런 외재적 변수가 등장할 때마다 리밸런싱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유가 전망치가 그러했었고요. 제가 22년 전망서를 낼 때도 그 전망치를 그대로 냈고, 숫자의 차이가 있지만 그 기조는 똑같이 유지됩니다. 예를 들면 국제 유가 전망치가 22년 2분기가 고점이고 22년 3분기, 4분기, 23년에도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작년부터 그렇게 봤기 때문에 언제 팔아야 될까요? 2분기에 팔아야죠. 그렇게 보는 거죠. 3분기 오기 전에 팔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매년 전망서를 낼 때 모든 그 주장이 저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그런 주요 국제기구 성격의 신뢰할 만한,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외 모든 경제 연구기관들이 그 전망치를 제시한다는 것은 환율을 전망하는 게 아닙니다. 국제 유가를 전망한다는 게 아닙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을 전망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 경제 성장률을 전망하되 나머지 것들은 전제로 까는 거거든요. 그 전제를 누구의 것으로 깔까요? IMF의 것으로, EIA의 것으로, IB뱅크들의 환율 전망치 중간치를 전제로 까는 것들에, 저는 이 전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저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론은 그냥 국내외 연구기관들의 전망하는 방법하고 똑같은 제스처를 취합니다. 다만 그 글을 쉽게 쓰는 것 뿐이죠. 이해하기 쉽게. 그러니까 저는 그런 투자를 조언하는 거고, 뭐 경영 전략을 조언하는 거고, 달러 강해지니까 지금 사둬라, 공급망 확보하라 라는 조언을 작년에도 했던 거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투자 조언, 경영 전략 조언을 하는 것 뿐이고, 저도 그런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죠. 지금 현금 확보입니다. 뭐 저 주식 다 팔고 현금 확보로 나섰고, 그리고 원유 선물 ETF만 가지고 있었고, 원유 선물 ETF도 다 팔고, 지금은 다 현금 장전입니다. 100% 현금 장전입니다, 지금은. 그런데 지금 수준에서 또 다시 뭔가를 투자한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비철금속 광물 ETF인 거죠. 그것을 지금 이제 투자를 고려하고 있고, 이제 왜냐면 23년 전망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저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어떤 투자 전문가들은 그 투자 그 자체를 보거든요. 그 너무 불확실한 투자 방식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 성향이. 왜냐면 11월 FOMC까지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하나 1%포인트 올리면 어떡할 겁니까? 만약에. 그러면 또 대대적인 조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불확실성을 감내하면서 투자하는 거를 추천드리지도 않고, 저는 지키는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부자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령자 이후의 삶, 소득이 없어지는 은퇴 이후의 삶을 안전하게 지키는데
투자 관점을 가져간다면 우리는 오늘 내일 얼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키는 투자가 중요한 거죠. 그런 관점을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런 투자 조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